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쯤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저희 집의 귀염둥이 김주희의 엄마 유선입니다. 하지만 겁이 많아 늘 제 곁을 떠나지 않던 아이는 지난해 12월 10일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이후 8개월째 의식 없이 홀로 누워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아이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현재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거나 하품을 하거나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위로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배설은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관 절개를 한 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희는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처음 만남도 인큐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해 품에 안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주희는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통해 걸음을 배우고 돌이 훌쩍 지난 후에야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감각통합치료, 그룹체육, 미술치료 등 다양한 특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어린 주희는 다소 벅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좀처럼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딸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많이 자라자 척추측만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발레와 수영, 물리치료까지 병행하며 변형을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부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 주변에 경추측만이 심했던 주희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매년 척추가 계속 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심한 폐렴이 발생됐고 24년 11월 30일 중환자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기간삽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열흘째 되던 날 자정 무렵 잠에서 깨어 스스로 삽관 튜브를 뽑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가 발간 방지를 위한 손목 보호대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아이는 직접 튜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당직 중이던 호흡기 내과 교수, 마취과 교수, 기도학보팀 등이 50분간 16차례에 걸쳐 기도 삽관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삽관에 실패하면서 심정지에 이르렀고 17분간의 심정지를 겪은 후 기관 절개를 통해서야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무기록지에는 기관삽관 제시도가 9차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실제로 16차례의 시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주희는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기도가 길고 좁으며 휘어진 특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의료진은 이를 이미 수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당시 마취과 담당의가 보호자에게 삽관이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이송될 당시에도 3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삽관이 이루어져 심장마비를 막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5일 전 이러한 기도의 특수구조로 인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이미 이비인후과의 기관절개 협진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당직 의료진은 기관절개라는 대안 없이 무리하게 기관 삽관만을 반복 시도하였고 아이의 기도 특성에 관한 확인과 공유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8일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병원은 사고 당시 아이의 처체에 대한 보호자의 질문도 병원장 정식 면담에도 응답이 없이 오직 의료적으로 안정이 되면
즉 폐렴이 가라앉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금 격리치료가 필요한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환자로서 산소 호흡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원을 위해 서울 수도권 내 30여 개 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소아 전문병원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입원 대기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인 내과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소 사용량이 지금 8리터 쓰고 있는데 사용량이 많아서 치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거절되었고 항생제 내성균 간염으로 감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도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몇몇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저희 주위가 갈 곳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이후 폐렴이 5차례 4월, 5월, 6월, 7월, 8월 매달에 한 번씩 폐렴이 재발하였고 욕창 부위에서는 현재 균이 검출되고 있어 음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으로 인해 상반신의 골격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객담이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 폐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어 폐렴에 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아이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한다면 폐렴의 재발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때마다 응급실을 찾아 사설 구급차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의료 난민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미성년 환자에게 병원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외면한 채 무기한의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재판이 끝난다 해도 아이는 존엄은커녕 치료를 구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침묵하고 국가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며 피해자는 무력하게 버려집니다. 부모인 저희는 그 잔혹했던 50분과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을 지난 8개월의 중환자실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다 다시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 분노, 그리고 좌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국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대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끝내 지키지 못해왔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가족이 지쳐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면회 시간에 친구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미소 짓고 제게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 손짓하던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치료조차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족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제도의 실패이자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명과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으로 만나 위로를 건네기 전에 피해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바라는 것은 아이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재활병원이나 중환자실을 갖춘 2차 종합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 병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의사의 직업 윤리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를 지속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 바라는 것도 결코 거창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신체 보호대가 제대로 관리되어 환자가 스스로 기관삭간 투부를 빼는
그런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환자의 기도의 특이구조 등 환자 치료와 안전의 중요한 정보가 다른 의료진에게도 공유 및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환자가 상급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인 진료과 간 협진이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제도화할 것. 중증 피해자가 병원의 치료 포기, 전원 압박, 책임 회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에 빠진 보호자가 환자 간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소한 의료, 행정,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하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장기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료 난민이 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저희 가족의 호소는 단순한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김주희와 그 가족이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있게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사에 대한 부분은 법정에서 다루어질 테지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한번 귀여겨 들어봐 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저 사후증 카페를 이번이 26번째인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당한 이제 가족이나 유족들 중에서는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옆에서 다 봤거든요. 이제 말은 차분하겠지만 이제 가슴 속에 억눌린 얼굴이 꾹꾹 누르면서 이제 한게 느껴졌었는데 아마 한 10분 동안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 사고가 아니었나. 이제 그고 주위 부모님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라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조 변호사이니까 이게 어떤 권리 지금 어차피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주장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유사한 입장이긴 한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과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현재의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을까를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신체보호대에 대한 관리, 다시 말하면 환자 안전관리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부분에서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자가 발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을 잘했으면 이제 아예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진료 기록에 이미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료 기록에 기재하는 그 작성 의무의 취지를 뭐라고 해놨냐면 그 담당 의사가 자신이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진료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취지는 뭐냐면 다른 의료 종사자들, 다른 의료진들이 환자에 대해서 적정하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록만 해놓고 이게 공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료 기록에 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삭관을 지금 50분 동안 이렇게 시도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 신체 보호대도 원래 이게 이제 이 자가 발관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둔 건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특히 그 CCTV에서도 이제 이게 뭐 바로 이게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조금 뭔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했던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은데 화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이 의료적인 상황하고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학적인 문제랑
병원의 대처 문제랑 어떤 게 더 어머니를 분노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더 화가 나세요? 지금 같아서는 50 아니고 40대 60? 어떤 게 40은 아이를 그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안전망이라고 하잖아요. 2중, 3중, 4중 안전망이 다 뚫려서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들이고요. 60%는 의사로서 이제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옵션이 뭐가 있었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모님들 금지옥역 키우신 따님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얼마나 황망하냐,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아이를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최선, 이전으로 정말 다시 걸어다니기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은 아이만 신경 쓰십시오 라는 말을 못 들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 병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아이한테 치료의 포기를 의미하는 요양병원으로 나가라는 전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60인 것 같아요. 지금 주위의 사건의 의학적인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기도절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어야지 주위한테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놓쳤냐, 아니면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이 타이밍에 못한 거냐가 쟁점인 것 같고, 기도절개의 시점은 첫 번째는 주치의가 이비인후과에 요청했을 때,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왜 기도절개 안 해줬냐, 이게 과연 병원이 대답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냐. 두 번째의 궁금증은, 주치의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비인후과에 요청도 했는데 실제로 응급 삽입 상황이 생겼고, 근데 그때 즉시 기도 절개를 안 하고 기도 삽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했다는데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병원이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분적으로만 병원 경영진이 보고받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사실 어머니가 아주 우리나라의 사각지대 문제에 정확히 지금 주의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인이 미성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을 벗어난 미성년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중환자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중환자들 중에 감염 문제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주의가 함께 놓여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원이 만약에 이 상황을 좀 인지한다면 최대한 환자 보호자들하고 좀 대화를 하시고 문제를 좀 협력적 차원에서 예방방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나본 어머니는 굉장히 점잖고 매너 있는 보호자예요. 안 그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보호자를 대화로서 합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큰일 정도가 났으니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고가 더 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종이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원장님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일부러 종이로 질문지까지 만들어서 몇 개 더 넣어서 했는데, 만나자고 해서 가보니까 원무과 팀장님하고 원무과 과장님 이런 식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검토를 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개선할 사항도 없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애기아빠가 계속 아니 없을 리가 있냐 뭐 그런 취지로 계속 이제 답을 닥달을 했더니 우리한테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한테 그런 설명을 할 의무는 병원에 없다. 그때만 해도 아 병원이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줄 의무는 없는 거구나.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면 환자는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근데 우리 귀한 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냥 뭘 물어봐도 무대응 그러다 보니까 막 속으로 분노 극단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이해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구나. 그 울분이 약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울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전문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무안에 있는 비행기 사고 때문에도 그 유가족들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치료를 받는 것처럼 사실 이게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중에 의료사고가 제일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숫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의료사고 피해자들 가족은 그냥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의료사고의 케이스 그 건들을 좀 검토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그 가족들을 위한 정확한 시스템을 갖춰서 보호해주고 마음을 좀 돌봐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설명을 듣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가 힘들면 하도 못해 유감이나 위로라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분쟁으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의료계나 국회 쪽, 정부 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든 의료사고를 다 하긴 힘들겠지만 중상해 이상 사망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설명 의무를 좀 법제화 좀 해서 외국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왜 사과하지 못하냐? 사과하면 이제 환자들이 가서 녹음을 해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이야기해서 아마 미국, 영국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사과나 위로 공감의 표시를 일정 기간 안에 하는 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저희들이 이제 국회 쪽이나 의료계 쪽에 도입하자, 입법하자 하는데 누가 반대하냐니까 환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사과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사를 위한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위원회에서 물어봤더니 사과를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 사과를 하지 않는 의사는 안 좋은 의사 이렇게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사과법이라고 하는 유감법을 아예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저는 세월호 피해자, 가습기 피해자만큼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사망이나 특히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중상해를 입은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쪽도 전혀 이제 제도가 안 맞춰 있어서 저는 저희 환자단체 앞에서는 요 이제 주의 사건 가지고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을 해소하는 3법 이렇게 해서 법 3개를 한번 국회에 요청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두 번째 사과라는 용어에 예민하니까 유감 표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설치 운영하는 법 이 3개를 좀 해볼까 싶은 사실 마음도 있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그 형사고소의 원인이 뭐냐? 의료사고 피해자의 울분이지, 울분해서 그러면 저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도 이제 우리 이야기하셨잖아.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도 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에 계속 얘기했을 때 아직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렇게 요구했지만 아직 한 번도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부가 지금 보니까 응급의료법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형사처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특례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다는 못하겠지만 몇 명이라도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한테 병원이 무조건 설명해야죠.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라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절차대로 했는데 사실 의사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차대로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꼭 소송장에만 가서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사고 발생 자체로도 힘드시지만 그 이후에 더 힘들었던 이유는 결국은 병원의 태도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당직 의사 등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의료계에서의 어떤 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쟁의 모든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뭔가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히 어떤 원인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든가 어떤 위로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도 훨씬 낫거든요. 분쟁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정말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큰딸, 작은딸,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게 이렇게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법적 그 분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일까? 아이한테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또 이제 이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이렇게 주변에 이제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원을 활용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병원은 이게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니까 자율보고 하는데 8월 6일에 자율보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아마 협진 같은 거는 주의근무 발령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그게 주의근무 발령되면 어쨌든 주의 때문에 또 하나가 뭔가 안전에 관련된 뭔가 또 하나씩 될 것 같고,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이후를 잘 대응한다 그러면 주의가 어쨌든 빨리 회복되고 주의가 남긴 좋은 흔적들 가지고 다른 환자들이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저희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위 사실 사고 난 것만 빼면 참 운이 좋았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힘들었는데 잘 버텨서 나와줬고, 인큐베이터에서도 잘 버텨줬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주변에 사랑 많이 받고 많이 사랑 주면서 잘 컸고, 참 주위의 복이구나, 우리 주위가 참 복이 많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저희 부부도 힘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둘도 저희 큰딸도 다 같이 잘 지내야 되지만 저희 주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주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잘 돌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정말 허망하게 아이들을
잃지 않게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여, 도움, 협조, 뭐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